초비효과 시대 지속가능성의 리더십 모듈 9 현대적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로 하시겠습니다. 비교적 현대적 리더십 이론에 해당되는 게 정서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슈퍼 리더십, 적응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요즘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리더십의 민주화, 리더십의 자유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서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하고 나 사이의 정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상대방하고 나가 서로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걸 오히려 잘 브리징을 시켜서 상대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리더십이 정서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리더십에 대해서 인지적인 능력하고 정서적인 능력하고를 이원론적으로 대립시켜 놓고, 리더십은 주로 정서적인 능력보다는 자기 인지적인 능력, IQ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의존하는 거로 여태까지 얘기가 많이 돼 있었는데, 사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은 너무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리더십에 장애가 되는 거로 판명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만 가지고 세상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게 제인이라고 하는 여성 컨설턴트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제인이라고 하는 여성은 인지적인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글로벌 컨설팅 펌에 취업을 한 여성이었었는데, 이 머리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분이 이분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제인한테 맡긴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슨 프로젝트였냐면, 어떤 회사를 이렇게 사고 싶어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정말 살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고객한테 의사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게 컨설팅의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는 제인이 너무 뛰어난 인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한테 파견을 보내서, 이 회사도 팔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제인을 그 회사 안에 초대를 해서 회사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인이 이 회사를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회사를 사자는 쪽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인의 상사인 파트너분이 그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너무 세련되게, 너무 완벽하게 세련되게 사자는 쪽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서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한번 이 회사를 방문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에 방문을 해보니까 이 회사의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 회사는 절대 사서는 안 될 회사라는 걸 금방 알아차린 거죠. 이 회사의 이 분위기라든지 구성원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딱 봐도 진짜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CEO가 회사를 팔고 싶은 마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객관적인 정보만 이렇게 몰아가지고 제인한테 준 걸 믿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라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파트너가 이 회사를 들어가 가지고 보지 않았다면 큰 실수를 할 뻔한 걸, 이 파트너가 이 회사를 직접 방문해보고 그거에 연관된 자료를 더 요청을 해보고 이렇게 함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컴퓨터하고 비슷한데,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컴퓨터에 이입되는 인풋 데이터가 만약에 가베지 데이터라고 한다면, 머리가 컴퓨터처럼 아무리 좋아도 이 가베지 데이터를 가공을 해가지고 산출한 거는 가베지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 리더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싸구려로 이입되는 정보만 가지고 그걸 아무리 좋은 머리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좋은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이렇게 퀄리티 있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인풋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데이터는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표정이나 사람들 관계나 이 속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뛰어난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걸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그 질적으로 상당히 퀄리티 있는 이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이입시켜서 그와 같은 것 플러스 공식적인 데이터를 같이 분석을 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비트할 수 없는 진짜 높은 퀄리티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뛰어난 리더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정서를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데이터라든지 관계 속에 숨어 있는 질적으로 정말 뛰어난 데이터를 자기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그 역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상승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리더가 뛰어난 리더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판명이 되고 연구를 통해서 판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서적 리더십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EQ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EQ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네 가지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정서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밑에 흐르고 있는 감정조차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 밑에 흐르고 있는 감정을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첫 번째 능력이고, 이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정서, 표정을 보고도 이 사람이 지금 화난 사람인지 아픈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 감정에 대한 이해 능력이 이제 두 번째 능력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한테 이렇게 도출될 때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 그대로 그 장소에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지잖아요. 화가 날 때도 즉각적으로 화를 분출하기보다도 시간을 두고 한 칸 떨어져서 자기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화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매일매일 솟아오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죠. 그리고 정서지능이 있다고 하는 것들의 활용 점정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기분이 좋고 나는 화가 나 있다거나 상대방은 화가 나 있는데 나는 기분이 좋다거나 이 다른 것들에 대한 감정을 오히려 기회로 이용을 해서 둘 사이에서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일종의 활용 점정이거든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감정을 브릿지로 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면 정서적인 리더십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용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들을 정서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서적 리더십의 가장 기초적인 역량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인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 엠퍼시가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 때문에 아파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의로를 건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서적으로 의로를 건넬 수 있는 게 심퍼시인데, 진짜 뛰어난 정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이 엠퍼시나 심퍼시를 넘어서 긍휼감이라고 하는 컴패션을 발휘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은 단어에도 보이듯이 컴이라는 단어하고 패션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패션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결했을 때 느끼는 희열이 바로 패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과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고통에 대해서는 다 무시해버리고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희열만 강조해가지고 패션, 막 열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패션의 원래 의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해결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의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고통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지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또 비슷한 고통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긍휼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거나 행동이 빠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긍휼감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상대방이 지금 아파하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반창고를 묻혀주거나 진통제를 주는 정도의 정서는 우리가 심퍼시, 의로라고 얘기를 하지 긍휼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 다 긍휼감이 충분히 잔고로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게 요즘의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듣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란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의 여행, 순례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순례자들한테 하인 역할을 했었던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오의 역할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론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방에 대해서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적 지평이나 정신 모형을 높이는 걸 뛰어난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행을 잘 할 수 있게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하인이 바로 레오였었는데 레오가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동방으로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여행을 달성을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리다 보니까 레오라는 사람의 서번트로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구나 해가지고 그걸 리더십의 측면에서 부각해가지고 만든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동방의 순례 여행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레오가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건 아니거든요. 레오가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했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야 되냐면 레오가 중간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조직적으로 동방의 순례 여행을 완수를 했어야 서번트 리더십이 완수가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번트 리더십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들이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구성원들을 발을 닦아주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번트 리더십의 본질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리더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만 보이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시작점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에 구성원들한테는 주인이 돼서 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열심히 리더로서 뛰어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를 받아낼 수 있고 그 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청지기 역할도 해주고 거기에 돌도 골라주고 그리고 거기에 그 일종의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서번트 리더십을 하는 거죠. 자,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리더십의 한 지평을 마련을 해주는데 슈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리더들을 육성하는 리더의 리더이기 때문에 슈퍼 리더십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같이 일하고 있는 구성원이 10명이라면 10명을 전부 다 리더로 만들어줬다면 슈퍼 리더가 된 거거든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워서 12제자가 다 리더 역할로 컸다면 바로 예수님이 슈퍼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슈퍼 리더십에서 핵심적인 원리는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를 갖다 주면 의존성만 늘어나지 리더십이 발현되는 상황이 안 되니까 구성원들한테 다 고기 잡는 법들을 가르쳐 줌에 의해서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맡은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다 리더로 키워줄 수 있는 리더, 이와 같은 리더를 이제 슈퍼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슈퍼 리더들이 키우는 리더들을 이제 셀프 리더라고 해서 셀프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승의 역할도 하고 학생의 역할도 한 몸으로 하는 사람들을 셀프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선생이 따로 있고 학생이 따로 있고 선생은 뭔가 그 자기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학생은 수동적으로 따르는 역할들이었다면 셀프 리더라고 한다면 자기가 한 몸으로 스승과 선생이 돼서 목표도 자기가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하는 것도 자기가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나면 평가를 하는 것도 자기가 한번 해보고 좋은 성과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자기가 해주는 방식.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생도 되고 스승도 돼서 스스로 자기 조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마련되는 게 바로 셀프 리더십의 요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셀프 리더십을 길러내는 게 바로 슈퍼 리더인 거잖아요. 요즘엔 셀프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원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이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나 태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비교 분석하고 크리티컬하게 싱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주어졌을 때 방어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나서는 태도를 보여주는 이 두 가지 태도가 결합된 사람들을 우리가 팔로워십을 가지고 있다고 요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슈퍼 리더십 쪽에서는 코칭이나 멘토링이라고 하는 프랙티스로 이게 전환된 거잖아요. 그래서 코칭이나 멘토링이 나오고 팔로우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다 이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여기에서 나온 현대적 리더십 경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구성원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슈퍼리더가 놓치지 말아야 될 파트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같이 내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과를 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를 nem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자기급의 리더로 키우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뛰어난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뛰어난 리더로 키워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공동의 멘탈 모델, 공유된 멘탈 모델을 같이 이렇게 공유함에 의해서 기업의 문화조차도 이렇게 바꾸는 일까지 성공한 리더가 있다면 정말 뛰어난 슈퍼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급에 해당되는 리더를 키워내는 일하고 성과는 내는 일하고 문화를 만드는 일을 세 가지 독립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거지만, 실제로 진성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게 세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로 정렬된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성과를 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급의 리더도 만들어내야 되고, 리더들한테 정신무용을 공유를 해가지고 조직에 일하는 방식조차도 새롭게 바꾸는 문화까지 만들어내는 리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슈퍼 리더인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각광받는 리더십이 적응적 리더십이라고, 어댑티브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나오는데,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리더십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리더십이 적응적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 적응적 리더십이 특이한 점은 여태까지 리더십의 핵심적인 문제를 잘 구분하지 않고 썼었는데, 적응적 리더십에 있어서는 리더십의 이슈는 두 가지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슈는 답이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답이 없는 문제인지에 따라 가지고 다른 리더십을 써야 된다는 게 적응적 리더십의 핵심적인 논리거든요. 답이 있는 것들을 풀어가는 리더십일 경우에는 답을 가지고 있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답이 없는 문제일 경우에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리더십을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적응적 리더십을 제대로 이렇게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적응적 리더십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리더들한테 제안하는 게 어떤 제안이냐면, 일단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답이 없는 적응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답이 있는 기술적인 문제인지 이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지대라고 하는 울타리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보는 거예요. 심리적인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리더가 역할 모형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훈련된 자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구성원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솔루션이 다 나왔다 하더라도 솔루션이 진짜 맞는 솔루션인지 아닌지를 회사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점검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걸 통해 가지고 리더십이 미래에 대한 솔루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행동들을 하는 리더십을 적응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윤리적 리더십의 문제도 요즘에 큰 이슈이거든요. 윤리적 리더십을 행사를 하는 분들은 세 가지 서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서클 중에서 가장 널널한 서클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서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의 울타리를 가장 이렇게 타이트한 울타리로 생각하지만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상 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게 가장 널널한 울타리예요. 이 법의 울타리 안쪽에 상식의 울타리가 있는데, 법이 없어도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으로 사는 그 울타리가 상식의 울타리이기 때문에, 상식의 울타리는 법의 울타리보다도 훨씬 안쪽의 울타리거든요. 그리고 법이 없어도 충분히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원리에 따라 사는 게 바로 상식의 울타리인 거죠. 그 상식의 울타리 안에 가치와 사명의 울타리를 더 세워놓고, 이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조직해 가면서 거기다 목적에 대한 씨앗도 뿌리고 과일나무도 길러내고,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윤리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윤리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그 상식적인 울타리 안에 훨씬 더 타이트한 가치와 사명의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는, 그렇게 세워진 울타리가 가장 비옥한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울타리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이 리더가 설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협업해가면서 그걸 실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비옥한 울타리고, 그 울타리가 나중에 실현되면 그 울타리의 외연들을 더 넓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확장시켜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게 윤리적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리더십을 오해를 하는 게,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는 거, 아니면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일 하지 않고 사는 거, 이걸 윤리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윤리적 리더십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거고요. 윤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그런 널널한 기준 안 속에 훨씬 더 타이트한 가치하고 사명의 울타리를 세워놓고, 그 비옥한 토양 안에서 미래에 대해서 실험하고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리더십에 대한 민주화 이야기가 요즘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모든 리더십 교재에 보면 리더십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리더십의 민주화예요. 그리고 모든 리더십 책에서 인용하는 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요순시대 임금님이 부렸던 그 리더십이 리더십의 가장 최고봉이다 해가지고, 노자의 도덕경 5장을 보면 요순시대 임금님에 대해서 예찬이 나오는데, 요순시대 임금님은 어떤 임금이었냐면, 요순시대 임금님이 태평세대를 위한 운동장을 만들어준 임금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분이 그런 운동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게 삶 속에 녹아 들어가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장 안에서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푸른 배를 두드려가면서, 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사니까 저 행복한 세상이 왔구나 해가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바로 고복격양가거든요. 그 백성들이 고복격양가를 부를 수 있었던 상태가 만들어진 건, 요순시대 임금님이 그와 같은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라는 건, 그런 운동장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된 상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반으로 해서 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가 리더십이 민주화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원이 만약에 500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500명 중에서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CEO 플러스 아니면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더십의 민주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이 모두 자기가 가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목적을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리더가 돼가지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상태가 실현되게 기여하는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된 상태, 이와 같은 상태를 리더십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 기업에서 새로운 지평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직원들이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다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를 딱 1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리더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고전적 리더십 이론이나
아니면 현대적 리더십 이론을 통해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리더십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해가면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로 사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리더십의 필요 조건이고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각성하고 그걸 훈련시키는 리더십의 진성 리더십이 충분 조건으로 씨앗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발화돼서 이런 리더십의 뿌리들이 만들어지고 이 뿌리들이 토양의 퍼짐에 의해서 리더십의 나무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만들어지고 과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한 리더십들을 이렇게 잘 봐서 진성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에 대한 스타일들을 만들어 나가서 변화를 완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성 리더십이 기반이 안 되면 리더십의 스타일과 스타일을 바꿔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진성 리더가 아닌 사람이 지금 경기가 좋아 가지고 약간 구성원들을 챙겨주는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 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는 하루도 살아남기 힘드니까 그냥 옛날 방식의 탑다운의 리더십인 권위적 리더십으로 스타일을 딱 바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배반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진성 리더라고 구성원들 마음속에 임재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에서 권위적 리더십으로 바꾸든 전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리더십에 대한 자유도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구성원들이 이 목적에 대한 진정성으로 마음이 이렇게 받아들여진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자유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리더십을 바꿔 쓸 수 있는 기회는 진성 리더십이 기반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스타일이 구축되는 상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